안녕하세요. HLB는 NDA를 준비 중이고 메지온은 2달 전에 NDA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DA로부터 리뷰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료 보완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풀리고 마이너스 24%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지온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NDA를 할 HLB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인데요.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웅제약의 사례를 볼 건데요. 역시 자료 보완 요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월 15일에 FDA로부터 허가 관련해서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CRL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보완 요구 공문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하는데 이거를 파트너사인 에볼루에게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보완 자료를 준비를 해서 FDA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허가가 나기까지는 이제 지연이 있겠죠. 허가가 미뤄지게 되었다라는 거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나보타 생산 공장 CGMP 승인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은 어떻게 했느냐, CR의 발송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발송 사유가 뭐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밝혔었죠. 이 점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5월 15일에 통지를 받았는데 이제 8월 3일이 되었습니다. 나보타 FDA 허가 보완 자료 제출 완료가 떴고요. 자, 이로 인해 허가 심사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미션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리서미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파트너사랑 긴밀하게 협력해서 허가 프로세스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가 재개되면 이제 리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시판 여부는 이제 요거 8월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DA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프로벌 해주다 보니까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자료를 다 검토를 해야지만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중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은 이제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FDA 허가 보완 자료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8월 6일자 나보타. 그래서 결과 다들 알다시피 미국 진출 성공한 대웅제약 나보타라고 나와있죠. 2019년 2월 7일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메지온이 이번에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거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심사가 다시 재개되고 신약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냥 빠트린 게 있어서 그거를 보완해서 내면은 이제 다시 리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완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대웅제약처럼 메지온도 이제 자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3개월 정도 뒤에 또 다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메지온, 대웅제약의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NDA가 있을 때 저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는 이 나보타 균주를 놓고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균주가 뭔가 이거랑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은 어떤 균이나 세균을 분리해서 거듭 배양할 때 그 계통을 균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균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인정한 것이 이렇게 크게 5개로 구분되고 그 종류도 뭐 19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명한 게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이게 함유된 제품을 보면요, 균주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LP229V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요, 알파벳이라는 숫자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종의 고유 번호인데 이제 균주의 종류랑 연구에 사용된 균의 일련 번호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 이 LP라는 것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229V는 여기에서 연구에 사용된 균 중 299V번째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시들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 알파벳이랑 번호가 섞여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ATCC의 등록번호 7004인 세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역,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분류하는 것은 여기 리보소멀 RNA, RNA 유전자를 핵산 염기서열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분류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균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세균이나 균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배양을 하면은 이제 균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균주라는 것은 영어로 스트레인이라고 했죠. is made up of, 그 다음에 descendant는 이제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손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이제 순수 분리를 하면은 오염 없이 하나의 세포만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배양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싱글 콜로니라고 하는데, 이제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 무선 생식함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계속 동일한 자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초의
조상세포랑 똑같죠, 자손들이. 왜냐면은 유전적으로 완전 똑같으니까 계속 똑같은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레이션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이제 스트레인.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인에서도 이제 타입 스트레인이라고 표준 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종들에는 한 개의 표준 균주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특성을 가진다고 밝혀진 최초의 균주가 표준 균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표준 균주 같은 경우에는 위천자 T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표준 인간은 이제 아담이 표준 인간이라고 된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로 들은 거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제 제약 회사가 뭐 표준 균주를 자기들이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걸 만들면은 이제 소송이 걸리겠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있었던 게, CL바이오 제품들의 균주가 있는데 이 균주들이 기존에 다른 회사 가지고 있는, 특허가 가지고 있는 세리포리아 뭐 락세라타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유사성이 낮은 신종균주라고 볼 수 없다. 기존에 있던 거랑 이제 같은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특허권 침해가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신종이 아니라, 너네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동일한 균주에 서로 다른 명칭을 넣은 거다. 그래서 결국에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팔았다. 그러니까 특허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싸우고 있고, 메디톡스랑 대형제약도 뭐 이런 거죠. 이런 류로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할 때는 모두 표준 균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표준 균주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제 속해 있는 다른 균주랑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균주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얘랑 비슷한데라고 하면은 이건 특허권 침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준 균주랑 비슷한 것들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성이 다른 것들은 다 여기에 표준 균주 밑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리보소멀 RNA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rRNA라고 부르는데, 리보소멀을 구성하는 RNA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이 세포 내 RNA의 약 8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죠. 뭐 그 외에는 뭐 mRNA가 있고 t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RNA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리보솜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참여하는데, 이 리보솜이라는 게 이제 rRNA랑 합쳐져 있는 단백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RNA랑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rRNA랑 단백질 만들어져 가지고 리보솜이 됐고, 이게 또 다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백질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rRNA가 있고 mRNA가 있는데 tRNA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3개가 있죠. 이제 코돈이라고 하는데, 여기 mRNA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UUU 있으면 이거랑 붙는 거가 A거든요. 그래서 AU 이렇게 되는데, 이 꼬리 쪽에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맞춰가지고 이제 단백질 사슬에 아미노산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리보솜에서 RNA들이 다 이제 집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mRNA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는 이제 rRNA랑 단백질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요게 tRNA가 운반을 하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충전된 tRNA가 운반 RNA거든요. 이게 리보솜으로 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FDA로부터 보안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그거를 몇 개월 뒤에 잘 보완해서 제출을 한 다음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웅제약을 보고 메지온은 참고할 수 있고, 또 메지온을 보고 HL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